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자식들의 과도한 희생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름대로 저만의 평화를 찾았답니다.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무 사이로 드리운 햇살을 바라보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웃는 것이 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답니다. 엄마, 사업이 좀 힘들어서요.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첫째 아들 상민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사업이 왜 힘들어졌는데? 엄마, 내가 투자한 게 잘못돼서 돈이 묶였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핏줄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아들의 노력을 알기에 제가 저축해 놓은 돈의 일부를 꺼내 주었어요. 이 돈으로 아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랬죠.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며칠 뒤 전화가 또 울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이번엔 조금 더 필요해요.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다 갚을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쩐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러나 한 번 손을 내밀었기에 이번에도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지. 엄마도 가진 게 많지 않아. 네,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부탁드릴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어요. 며칠 후 상민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무거웠죠.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는 떡 좀 사왔어요. 요즘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떡을 건네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그 방문의 목적이 단지 떡을 건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사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 갚을게요. 상민아, 엄마도 여유가 많지 않아. 지난번에 준 돈도 사실 빠듯했어. 엄마, 이번엔 정말 약속드려요. 마지막이에요. 간곡한 말에 저는 또다시 돈을 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떡 봉지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내내 손이 떨리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며칠 뒤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아 외출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는데 무심코 제 고민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요즘 상민이가 사업이 힘들다며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참 고민이 많아. 친구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주영아, 그거 자꾸 도와주다 보면 끊을 수 없고 끝도 없어. 자식이긴 해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지. 그게 너를 위한 길이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간 제 노후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군요. 문을 열자 얼굴이 잔뜩 상기된 상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자마자 또다시 무언가 부탁하려는구나 싶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도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도와줬는데 또라니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상민아, 지난번에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니? 엄마도 이제 돈 없어, 정말. 엄마,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번엔 꼭 필요해서 그래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이런 부탁 안 드릴까요? 그의 말은 간곡했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난번에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약속했었잖아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상민이는 무릎까지 꿇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엄마까지 안 도와주시면 저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또다시 찢어질 듯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어요. 상민아, 엄마도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부탁하면 엄마는 어떻게 하니?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엄마, 연금 나오잖아요. 솔직히 그 정도면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들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답니다. 아들의 뻔뻔한 얼굴과 무릎 꿇은 모습이 머릿속에서 교차하며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마음을 달래보려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다정히 물었답니다. 장민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무언가 털어놓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나아질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상민은 가족 모임을 소집했어요. 저와 둘째 예진이 그리고 상민의 아내까지 모두 한 자리에 앉았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상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이번엔 예진이까지 부탁해야 할 것 같아요. 형편이 안 좋아서요. 그 말을 듣자 예진이가 언짢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오빠, 나도 애들 키우면서 빠듯해요. 오빠 도와줄 여유 없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계속 이렇게 부탁하는 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민은 한숨을 내쉬며 예진의 말을 받아쳤죠. 나도 이렇게 부탁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필요하다고. 엄마, 제발요. 저는 예진과 상민 사이에서 갈등하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예진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결국 또다시 아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진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정말 오빠한테 너무 많이 해주지 마세요. 이러다 엄마 힘들어질 거예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지 못한 채 제 마음속에서는 아들과 제 노후를 동시에 걱정하는 갈등이 커져만 갔답니다. 주말 아침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어요. 문을 열자 둘째 딸 예진과 두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예진아, 이렇게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엄마, 애들 좀 봐줘요. 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어안이 벙벙했지만 아이들은 이미 신발을 벗고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위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어요. 저는 난감한 마음으로 거실을 둘러봤답니다. 얘들아, 뛰지 말고 조용히 놀아야지. 하지만 손주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소파 위로 올라가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죠. 그때 예진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엄마, 반찬 뭐 있어요? 애들 배고프다고 해서요. 반찬,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예진이 냉장고를 열었더니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 반찬도 없으면 어떡해요? 애들 뭐 먹여요?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지. 라는 자책이 들었어요. 예진의 말에 당황한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그때 사위가 소파에서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혹시 라면 있으면 끓여주시겠어요? 애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 했어요. 그래도 웃으며 주방으로 돌아가 라면 냄비를 꺼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예진이나 사위는 왜 아무렇지 않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 라면을 끓이는 동안 예진과 사위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여행 갈 만한데 어디 없나? 장모님께 애들 맡기고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라면을 그릇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을 때 예진이 말했어요. 엄마, 주말이라도 좀 쉬어야 하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요. 회사에서도 일 많고 집에서도 애들이 쉴 틈을 안 줘요. 그래, 힘들겠지. 예진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사위에게 말했어요. 애들 봐줄 만한 어린이집 알아보라고 했잖아. 왜 아직도 안 알아본 거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냥 장모님께 맡기면 되잖아. 그들의 대화는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가니 예진이 따라 들어왔어요. 엄마,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여행 좀 다녀올까 하는데 애들 맡아주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일주일이나? 예진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혼자 일주일 동안 보는 건 좀 무리 아닐까? 엄마,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엄마가 봐주셔야 저희도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차분히 말했어요. 예진아, 엄마도 요즘 몸이 안 좋아. 허리도 자주 아프고. 엄마, 잠깐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면 애들도 더 잘 지낼 거고 저희도 재충전할 수 있고요. 그 말에서 미안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진이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멍하니 앉아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당연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걸까? 나는 내 삶을 살 권리가 없는 건가? 다음 날 허리가 아파 병원에 들렀습니다. 의사에게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자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답니다. 이주영님, 허리도 문제지만 마음이 더 많이 지치셨네요.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자신도 돌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런데도 제 마음 속엔 여전히 자식을 외면하면 나는 어떤 부모로 남게 될까? 라는 고민이 얽혀 있었답니다. 다음 주말 아침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문을 열자 둘째 딸 예진이 두 손주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예진은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하며 아이들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여행 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애들 좀 봐주세요.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여행인데? 엄마한테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지. 예진은 서둘러 대답하며 차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급하게 예약한 거라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애들이랑 잠깐만 놀아주시면 돼요. 저희는 공항 가야 해서 이만 갈게요. 예진이는 아이들의 가방을 문 앞에 내려놓고는 손가방을 메고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저는 예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차 문을 열고 들어가는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죠. 예진아, 잠깐만. 일주일이나 애들을 맡기고 그냥 가면 어떡하니? 예진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돌아오면 맛있는 거 사올게요. 애들 잘 부탁드려요. 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손주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 위에 뛰어오르고 있었죠. 할머니, 우리 뭐하고 놀아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저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손주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손주들을 돌보느라 한시도 앉아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주방에서 밀린 설거지를 하며 또 한 번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데려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주영 씨, 손주들이랑 자주 노세요? 아니에요. 딸이 여행 간다고 맡기고 갔어요. 일주일 동안요. 일주일이나요? 요즘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자식들이 너무하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나도 쉬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예진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몸살이 난 상태로 겨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과 사위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죠. 엄마, 잘 쉬셨어요? 애들이 할머니랑 잘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놀았어. 그런데 엄마도 이제 이런 부탁은 힘들 것 같다. 예진은 제 말을 듣고 놀란 듯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이랑 지내는 게 좋으셨잖아요. 좋긴 했지. 하지만 엄마도 나이가 있잖니. 이제는 엄마도 쉬고 싶어. 예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의 짐을 챙겼습니다. 예진이가 떠난 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설날 아침 제 집은 이른 시간부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세 자녀와 그들의 가족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문 앞에는 아이들의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거실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아들 상민이 웃으며 들어왔고 뒤이어 둘째 딸 예진과 막내 아들 성우까지 차례로 도착했어요. 손주들은 뛰어다니며 서로 장난을 치느라 정신이 없었고 사위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쥔 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명절엔 친정이 최고죠. 예진이 밝은 얼굴로 말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제부터 전 준비하느라 허리가 아프고 팔이 저려왔지만 그런 저의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엄마, 애들 좀 챙겨주세요. 저희는 잠깐 숨 좀 돌릴게요. 예진이 아이들을 거실에 풀어두고 주방으로 향하려는 저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들의 뒤를 쫓아갔죠. 애들아, 뛰지 말고 여기 와서 같이 그림 그리자.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집안을 놀이터 삼아 뛰어다니느라 제 말을 들을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에서는 첫째 며느리가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민이 부르자 주방일을 미루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갈비찜은 언제 돼요? 배가 너무 고파요. 막내 성우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저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곧 돼. 기다려. 식탁에 음식을 나르느라 허리가 휠 것 같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배고프다며 재촉하는 소리만 이어졌죠. 음식을 다 차려놓고 나니 저는 녹초가 되었어요.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잠시 보람을 느꼈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사업이 좀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자주 올게요. 상민의 말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또 무언가 부탁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옆에서는 예진이 사위에게 속삭이며 말했죠. 다음번 여행 갈 때도 엄마네 들르면 좋겠지. 지난번처럼 애들도 맡길 수 있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모인 명절이었지만 저는 홀로 일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통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며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설거지는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은 핸드폰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설거지를 하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주방에는 처리하지 못한 설거지와 치울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허리는 뻐근했고 마음은 더 피곤했습니다.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다들 즐거웠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나 혼자 힘든 걸까? 저는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으며 다음 명절엔 이렇게 지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뒤 저는 아침부터 찌르는 듯한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며 참아보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이런 상태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는 의사의 말에 저는 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흘 전부터 조금씩 아팠는데 괜찮아지겠지 싶었어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충수염이 터져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의사는 곧바로 수술을 준비하며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 몸을 이렇게까지 방치한 게 결국 이런 결과를 불렀구나. 수술이 끝난 뒤 병실로 옮겨진 저는 온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의사는 경고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 손주가 들고 놀던 장난감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수술 잘 끝났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 너희 집에 가봐라. 저는 힘없이 대답했지만 예진의 얼굴에는 미안함조차 없었어요. 시계를 확인하며 급하게 일어서는 모습에 속이 상했죠. 엄마, 얼른 나을 거예요. 저희도 애들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렇게 예진은 병실을 나갔고 저는 혼자 병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의 정적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항상 혼자일까? 나도 이렇게 누워있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상민이 병문 안을 왔습니다.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난 상민은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수술 얘기 듣고 놀랐어요. 괜찮다, 상민아. 내가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상민의 방문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오래 못 있어요. 과일 좀 드시고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배웅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미팅이 중요하겠지. 나는 늘 뒷전이니까. 며칠 뒤 막내 성우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머뭇거리던 성우는 말했어요. 엄마, 많이 아팠죠? 제가 좀 더 자주 들을 걸 그랬네요. 괜찮아, 성우야. 엄마가 관리 못한 탓이지. 저는 성우를 위로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성우 역시 바쁘다며 병실을 떠났습니다. 병실에 다시 혼자 남은 저는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늘 가족들을 챙겼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땐 누구 하나 곁에 남아주질 않는구나.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가족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희생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죠. 허리도 펴지지 않는 몸을 부여잡고 주방을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겠지.
그 순간부터 저는 저를 위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퇴원 후 몸이 조금씩 회복되던 어느 날, 막내 아들 성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답니다. 엄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야 뭐 바쁘죠. 그런데 엄마, 제가 진지하게 얘기할 게 있어요. 엄마 혼자 거기서 사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아파트를 팔고 우리 집 쪽으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요? 성우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갑자기 이사라니.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엄마도 우리랑 가까이 지내면 좋잖아요. 요즘 우리 동네 시설도 좋고 저랑 얘들도 자주 보고 좋잖아요. 아들의 다정한 설득에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파트를 팔고 이사하라는 말이 아들의 평소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성우야, 생각은 고맙지만 엄마는 아직 그렇게 크게 옮길 마음이 없구나. 엄마,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더 편해지실 거예요. 성우는 설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제 마음 한쪽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진에게 전화를 걸어 성우의 제안을 이야기했어요. 예진아, 성우가 엄마 보고 이사 오라던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사요? 엄마, 그거 혹시 부동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동산. 그게 무슨 말이니? 예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성우가 그 지역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투자를 고민 중이라고 들었어요. 혹시 엄마한테 아파트를 팔라고 한 것도 그 이유 때문 아닐까요? 예진의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아들 성우가 저를 투자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성우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성우야, 엄마 보고 이사하라고 한 게 내가 투자하려는 땅 때문이니? 성우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니, 엄마. 그게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엄마도 이쪽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말해봐라.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니? 성우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백했어요. 엄마, 사실은 이쪽 지역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가 오시면 같이 집값도 오르고 제가 엄마 옆에서 더 잘 챙길 수도 있잖아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차분히 대답했죠. 성우야, 엄마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내 계획을 위해서였구나. 엄마가 너희한테 그저 그런 존재였던 거니?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됐어. 엄마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그리고 내가 그런 이유로 엄마를 설득하려 했다면 이제 그만하렴.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들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할 수는 없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날 이해하고 있던 걸까?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더 이상은 아니야. 내 삶도 소중하니까. 저는 그날부터 새로 시작할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퇴원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어요. 아파트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햇살을 즐기던 중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걸요.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모인 세 자녀와 사위, 며느리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서로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단호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큰아들 상민이 먼저 나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몸은 괜찮으시죠? 엄마 몸은 이제 많이 괜찮아. 그런데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해. 둘째 딸 예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한테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 살지 않을 거다.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자식들은 그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막내 성우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갑작스러운 건 아니야. 엄마는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살아왔어. 너희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너희가 힘들 때 돕고 싶어서. 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예진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엄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이라기보다는 엄마도 이제 더 이상 너희의 모든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이야. 엄마도 나이를 먹었고, 이제는 내 건강과 내 삶이 더 중요해졌어. 상민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럼 엄마, 우리가 앞으로 뭘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도 이제 엄마를 위한 결정을 내릴 거야. 그리고 그 결정이 너희에게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여 줬으면 해.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자식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그들의 침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제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떠나야 해. 내가 이곳에 계속 있으면 아이들은 또다시 의지하려 할 거야. 나를 위한 새 출발을 하려면 이 환경부터 바꿔야 해. 며칠 후 저는 부동산을 찾아가 집을 내놓았습니다.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작은 집을 알아보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린 시절처럼 마음껏 뛰놀며 웃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오늘, 내게도 다시 웃을 날이 올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제 이사를 알게 된 자식들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상민아,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만 살던 시간을 이제는 엄마를 위해 쓰기로 한 거야. 그래도 이렇게 멀리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엄마를 어떻게 챙겨요? 너희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자주 챙겼는데. 저는 농담처럼 웃으며 대답했지만 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성우는 더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를 버리시려는 거예요? 버리다니, 성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는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한 거야. 무슨 선택이요? 가족끼리 더 멀어지는 선택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멀리 있다고 가족이 멀어지는 건 아니란다. 오히려 자주 보지 않아서 더 보고 싶고 더 소중해질 수도 있어. 성우는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하지만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아. 짐을 싸던 날, 제 집은 이른 아침부터 어수선했어요. 포장된 상자들이 거실 한가운데 쌓여 있었고, 이삿짐 트럭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죠.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세 자녀가 모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당혹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사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진짜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엄마, 정말 이러시기에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저는 담담한 얼굴로 자식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얘들아, 이건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엄마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성우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 떠나시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셔야 서로 도울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성우야, 엄마가 가까이 있을 때 너희가 엄마를 얼마나 찾았니? 엄마가 더 가까이 있으면 너희는 더 기대기만 할 거야. 멀리 있는 게 오히려 서로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자식들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민이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우리 너무 서운해요. 엄마가 우리를 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버리다니, 상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는 너희가 너희 삶을 잘 살길 바랄 뿐이야. 엄마도 이제 엄마를 위해 살아야 하고, 너희가 조금 서운하더라도 언젠가 엄마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고, 기사들이 집 안의 상자들을 차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제 곁을 맴돌았지만 제 결심이 흔들리지 않음을 느꼈어요. 짐이 모두 실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며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위해 했던 시간들을 후회한 적은 없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볼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예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자주 찾아갈게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생각하면 너무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라, 예진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낼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고 가끔씩 얼굴 보면 되는 거지. 상민과 성우도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자녀는 여전히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제 결단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삿짐 트럭이 출발한 뒤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어요. 얘들아, 엄마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너희도 너희 삶을 멋지게 살아가렴. 자식들은 멀어져 가는 트럭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 새로운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자식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찾아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예진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예진이는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고 혼자였어요. 집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정말 여기서 사시겠다고요? 너무 조용해서 적응 못 하실 거예요. 예진아, 엄마는 이런 조용함을 원했던 거야. 너희 집에서 손주들 뛰어다니는 소리랑 비교하면 여기가 천국이지 않겠니? 예진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랑 좀 더 가까이 살면 좋을 텐데, 그래야 서로 도울 수 있고. 예진아, 엄마가 가까이 살았어도 너희가 얼마나 엄마를 찾았니? 도움을 주기는커녕 엄마만 더 바빠졌지 않니? 이제는 서로를 더 사랑하기 위해 조금 거리를 두자. 예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결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녀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이사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근처 마을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삶은 평온하기 그지없었어요. 때로는 자식들이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럴 때는
전화를 걸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화초를 심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된 것 같아.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그 순간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처음에는 불만을 품었더라도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었어요. 멀리 있지만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있다. 저는 웃으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집에서의 삶은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아침마다 햇살을 맞으며 정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제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커피 향과 함께 흙내음이 섞인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 가슴 한편이 말할 수 없이 평온해졌습니다. 정원의 핀 꽃을 바라보며 문득 혼잣말을 하곤 했죠. 이게 진짜 사는 맛이지.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움에 저는 감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쁘게 돌아가던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기로 다짐했어요. 정원의 나무 아래 작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빛을 감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저의 결정을 반발했지만 점차 저의 새로운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큰아들 상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요즘은 뭐하고 지내세요? 잘 지내지. 아침엔 꽃에 물 주고 오후엔 시장 가서 맛있는 것 좀 사다가 먹고 있어. 너희는 어때? 저희도 잘 지내요. 엄마가 생각보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잘 지내는 게 당연하지.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는 중이니까. 상민은 전보다 편안해진 제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하는 듯 했어요. 항상 피곤하고 바쁘던 제가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음을 느꼈겠죠. 막내 성우도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별거 없었어. 정원에서 꽃 심고 저녁엔 된장찌개 끓여 먹었지. 엄마, 저희가 내려가면 맛있는 거 해주실 거죠? 물론이지. 너희가 오면 엄마도 기쁘지. 하지만 너무 자주 오지는 말아라. 엄마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알겠어요, 엄마. 너무 방해는 안 할게요. 저는 자식들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더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반갑게 받았고 필요할 때만 만났죠. 스스로 선택한 고요하고 소박한 삶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을 이웃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이 저에게 말했어요. 주영 씨 도시에서 살다 오셨다더니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서 지내보니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 이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하며 저는 마음 깊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주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눴어요. 어느 저녁 정원을 손질하며 저는 별빛 아래 서서 조용히 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구나. 더 이상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친 시간이 소중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 자신에게 바치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깊은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 사랑이 부모 자신의 삶을 잃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서 더욱 빛이 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